젊은이, 면접은 잘 봤어? 네, 잘 봤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요. 저녁바람이 거세게 불어대는 오래된 골목 뒤편, 한 청년이 낡은 리어카를 밀며 비틀거리는 노인을 대신해 천천히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그는 면접장 앞에서 리어카가 쓰러지는 걸 보고 달려들었고, 그 탓에 인생 첫 최종 면접에 늦어 모든 걸 망쳐버린 직후였죠. 하지만 노인이 마음 쓰일까 청년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 곳에서 지켜보던 대한민국 하이푸드 강효산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청년 뒤에서 리어카를 붙들고 있는 노인은 그가 35년간 찾아 헤맸던 노인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오열하고 말았죠.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지하 방의 공기는 밖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마다 하얗게 피어오른 성에는 마치 세상과 이 방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두터운 얼음장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간신히 스며들어와 책상 위를 비췄습니다. 한희주는 그 좁은 빛 아래서 하이푸드 면접 일정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반으로 접으려는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겨짐 하나 남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희망이라도 품는 것처럼요. 낡은 스마트폰 화면 위로 붉은 글씨들이 비명처럼 떠올랐습니다. 모친 요양병원비 3개월 미납, 금주 내 미해결시, 강제 퇴원 조치, 최후 통보.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겠다는 무서운 경고장이었습니다. 이주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도망치듯 화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차마 더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술비는커녕 밀린 입원비를 낼 돈조차 씨가 마른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준에게 오늘 면접은 어머니의 생명줄을 쥐고 싸우러 나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지난밤 낡은 테를 감추려 3번이나 다림질한 정장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밑창이 다른 구두는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아놓았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고쳐 쓴 자기소개서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놓여 있었죠. 이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정장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정장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그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재킷의 차가운 냉기가 셔츠 너머 살갗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주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거울 안에는 며칠을 굶은 듯 야위고 수척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듯 고요한 얼굴과 달리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짐승의 눈처럼요. 그는 넥타이를 목에 걸고 천천히 매듭을 지어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도 척척 맞아떨어지는 손놀림. 그것은 지난 3년간 수십 번의 면접을 전전하며 몸에 밴 실패의 씁쓸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손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일푸드. 이곳은 그가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회사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단돈 1,000원도 남지 않은 그의 인생에 남은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욕실로 들어선 그는 주저없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보일러가 멈춘 지 한 달 수도꼭지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이 아릴 정도의 냉기였지만 이주는 이를 악물고 그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이 피부를 때리자 흐릿했던 정신이 번쩍 들며 날이 섰습니다. 그는 거칠게 물기를 닦아내고 젖은 얼굴로 거울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자 세상에 던지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좁은 욕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차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볼펜 한 자루뿐인 가방. 더 채울 것도 더 잃을 것도 없는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이주는 가빠지려는 숨을 고르며 차가운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맹수처럼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는 마치 휘파람을 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삐죽거리며 새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코트 깃을 단단히 여미고 목도리를 한 번 더 감아 목을 조였습니다. 결심한 듯 문을 열자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눈보라와 칼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발목까지 차올라 좁은 골목길을 완전히 삼켜버린 듯했고 가로등 불빛조차 휘몰아치는 눈발에 갇혀 희미하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코트 깃을 한껏 세우고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첫 발을 눈 속에 딛는 순간 차가운 눈뭉치가 구두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감촉이 발끝을 찔러왔지만 이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을 향해 묵묵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에도 하늘은 구멍 난 듯 눈을 쏟아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구두가 눈 속에 푹푹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간신히 정류장에 도착한 이주는 헐떡이며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절망적인 문구만이 붉은 글씨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폭설로 전면 운행 중단.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주는 지체 없이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달리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빙판으로 변해버린 보도블록 위에서 구두 밑창이 미끄러져 휘청거렸지만 그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출입구 앞은 이미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선로 결빙으로 인한 무기한 지연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하나둘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네. 회사에 미리 연락을 해야겠어. 한 남자가 포기한 듯 전화를 걸며 말했고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역을 떠났습니다. 이주는 그 인파 속에서 홀로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 면접 시작은 9시. 회사까지는 평소 대중교통으로 40분이면 족한 거리였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회사 주소를 입력하고 도보 경로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도보 2시간 10분. 이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걸어서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택시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택시가 있다 한들 이준의 주머니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이준은 눈 덮인 도로를 망연히 바라봤습니다. 시야는 눈발에 가려 흐렸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이 날씨에 2시간을 걷는다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고쳐매고 하얀 길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발걸음부터 다시금 눈이 구두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녹은 눈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과 지늘기 엉켜 곤죽이 된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말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고 발가락이 끊어질 듯 시렸지만 그는 계속 발을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회사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허벅지와 종아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더 보폭을 넓혀 빠르게 걸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으니까요. 5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딱딱한 구두 뒤축이 살이 까진 발 뒤꿈치를 사정없이 쓸어댔습니다. 비명이 나올 만큼 아팠지만 이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쉬지 않고 눈이 내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추위 속에서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끝은 동상에 걸린 듯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주는 주머니에 언손을 찔러 넣고 걸었습니다. 가방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고 눈에 젖은 정장 바지는 물을 먹어 무겁게 다리를 감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두 밑창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덜컥, 덜컥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주는 가슴이 철렁해 발을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구두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면접조차 볼 수 없게 되니까요. 그는 위태로운 구두를 끌고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무렵 저 멀리 희미하게 회사 건물이 있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까마득히 멀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 위에는 이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 이준 홀로 눈보라를 뚫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찍혔지만 금세 새로 내린 눈이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마침내 회사로 향하는 마지막 언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20분. 면접까지 40분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땀이 식어가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 덮인 언덕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사 건물이 보일 터였습니다. 이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언덕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져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이준이 2시간을 꼬박 걸어 도착했을 때 멀리서 하일푸드 본사의 유리 건물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아직 면접 시작까지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관문인 급경사 언덕을 올려다봤어요. 언덕 중간에는 산더미 같은 폐지 리어카를 끌며 힘겹게 오르는 허리 굽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는 야속하게도 빙판 위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눈더미에 파묻힌 리어카 바퀴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후, 후.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가녀린 온몸이 휘청거렸어요. 이주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도와드려야 하나 짧은 갈등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가 걸린 면접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할머니의 발이 완전히 미끄러지며 몸이 뒤로 붕 떴습니다. 그 바람에 손에서 벗어난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비명이 눈보라 속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리어카는 곱비 풀린 짐승처럼 속도를 올리며 아래로 굴러갔어요. 언덕 끝 횡단보도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정확히 그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계산하고 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눈 위에 내던지고 코트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언덕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지만 넘어질 수 없었어요. 팔을 크게 저으며 균형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리어카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이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속도를 높였어요. 으아! 리어카 손잡이를 낚아채는 순간 엄청난 무게가 몸을 앞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이주는 발을 땅에 쾅 박으며 온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비켜요. 위험해요. 리어카를 인도 쪽 눈더미 방향으로 힘껏 밀어냈습니다. 쿵! 리어카가 눈밭으로 방향을 틀며 요란하게 넘어갔습니다. 이준도 그 반동으로 함께 뒹굴며 오른쪽 무릎을 얼음바닥에 세게 찧었어요. 윽!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관통했습니다.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흉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이주는 눈밭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리어카는 횡단보도 불과 2m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했고 차량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이. 할머니가 절뚝이며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이준 곁으로 달려온 할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괜찮아요? 이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시뻘건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떡하면 좋아.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고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준이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불에 댄 듯 욱신거렸고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미안해서 어떻게라며 낡은 장바구니 속을 허둥지둥 뒤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찾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았지만 아주 정갈하게 개진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빛바랜 흰 천이에 푸른 실선과 매화 문양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한눈에 봐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수건을 펼쳐 이준의 피 묻은 무릎에 대었습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이준의 상처를 감싸고 단단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묶는 손길이 가늘게 떨렸지만 정성을 다해 꼼꼼하게 묶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수건이 닿자 피가 잦아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준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서 평생 보물처럼 아껴온 건데 할머니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풀어 쓰네요. 할머니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간직해온 차마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그 귀한 추억. 그것을 오늘 생면부지의 청년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걸 저한테. 아니에요. 지금 쓰는 게 맞아요. 할머니가 이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젊은이가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구했고.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손수건이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이준은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시 46분. 면접까지 14분. 아이고, 빨리 가봐요. 면접 보러 가는 거지? 할머니가 이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꼭 붙어요. 자네같이 착한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되겠어.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면접 잘 보고 와요. 이 할미가 여기서 빌고 있을게. 꼭 붙으라고. 이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언덕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눈보라 속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눈 속에 처박힌 가방과 코트를 낚아챘습니다. 가방은 축축했고 코트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털어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 건물을 향해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8시 52분. 마침내 회사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몰골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바지, 피가 배어나온 낡은 손수건, 진흙투성이 코트, 헝클어진 머리. 면접자로서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이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저 사람 뭐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들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절뚝거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릎을 감싼 손수건의 푸른 매화 문양이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놀란 토끼 눈으로 이준을 쳐다봤습니다. 아, 네. 9시 면접이시죠? 3층 대기실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준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8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딱 5분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묶인 그 손수건을 내려다보며 이준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게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다.
엘리베이터가 그를 태우고 운명의 장소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끔하게 다린 정장, 반짝이는 구두,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의 지원자들. 그들 사이에 흑투성이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의 무릎에 꽂혔습니다. 찢어진 바지 위로 묶인 푸른 매화 무늬 손수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빛나는 그 손수건은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누군가 채타고 헛기침을 하며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이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구석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명씩 호명되어 면접실로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이주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감싼 손수건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한희준 씨. 마침내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굳어버린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면접실 문 앞까지 걸어가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켜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넓은 면접실의 정막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 5명의 면접관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인사팀장 백유리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명백한 경멸과 불쾌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것을 본 듯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면 테이블 끝자리에 앉은 백발의 노신사 강효산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이준을 응시했습니다. 찢어진 바지, 진흙투성이 코트, 그리고 무릎에 감긴 낡은 손수건. 강효산의 시선이 그 푸른 실선과 매화 자수에 멈췄습니다. 저 문양,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기억의 파편이 스쳤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백유리의 싸늘한 지시에 이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굽히자 살이 찢어지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백유리가 서리를 탁 덮으며 날 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희준 씨, 지금 그 차림 도대체 뭡니까? 우리 회사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교통 마비로 새벽부터 걸어오던 중이었습니다. 오는 길 언덕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빙판에 미끄러지셨고 리어카가 사람들을 향해 굴러 내려갔습니다. 아래쪽엔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몸으로 막다가 무릎을 다쳤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모셔드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백유리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어디 있습니까? 리어카를 막다가 그만. 언덕에 가방을 두고 왔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 면접관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한희준 씨, 그게 면접보다 중요했습니까? 네.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의 대답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백유리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준 씨, 우린 봉사단체를 뽑는 게 아닙니다. 식품회사는 위생이 생명입니다. 피 묻은 붕대 따위를 감고 온 게 면접 보러 온 회사에 대한 예의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상황이 온데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효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희준 씨,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면접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이준도 고개를 들어 그 깊은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괜찮으셨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많이 놀라셔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회사 건물 뒤쪽 골목으로 가셨습니다.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 가신다고요. 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준의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수건은 본인 겁니까? 이준이 무릎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어라라며 묶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 평생 보물처럼 아껴오셨다는데 오늘 처음으로 풀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순간 강효산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아껴온 보물, 처음으로 풀었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유리가 이상하다는 듯 회장을 쳐다봤지만 강효사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희준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하일푸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정직한 음식을 가족에게 대하듯 만든다는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제품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하일푸드 도시락을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밥이 따뜻했고 반찬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며 이 회사는 진짜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강효산의 굳은 얼굴에 미세한 온기가 스쳤습니다.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입니다. 원재료부터 출하까지 작은 문제도 타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유는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이준의 대답에 면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효산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아침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면접을 포기할 수도 할머니를 외면할 수도 있었죠.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이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떨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강효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백유리가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이준은 뻣뻣한 다리로 일어나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몸을 돌려 문을 나서려는 찰나 강효산이 불렀습니다. 한희준 씨. 이준이 돌아보자 강효산 회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준은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백유리가 평가표에 붉은 줄을 그었습니다. 한희준은 즉시 탈락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동조하며 X표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효사는 말없이 앉아 닫힌 문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푸른 매화 무늬 손수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접이 끝나고 평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희준은 만장일치 탈락입니다. 백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강효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손수건 문양 다시 확인해야겠소. 내가 젊은 시절 소량 제작했던 것과 똑같아 보였어.
백유리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해 보세요. 저 지원자가 말한 사고가 사실인지. 강효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본사업 언덕 영상과 신고 기록, 그리고 한희준의 인적 사항 전부 조사해 오세요. 당장. 비서가 황급히 뛰어나갔고 강효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보며 그의 가슴이 40년 전 그날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해뜰방 식당?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효산은 회장실로 돌아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은 곳을 열어 세월의 때가 묻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청년 사업가 시절 제작했던 첫 기념품 카탈로그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바스락거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한기퉁이에 손수건 디자인 샘플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푸른 실선과 매화무늬. 강효사는 그 익숙한 문양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이 문양이야.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날 첫 계약을 따낸 기쁨에 들떠 밤새 직접 디자인해 소량으로 만들었던 그 손수건. 고마운 거래처와 은인들에게만 나눠줬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해뜰방 식당 주인 나정림 씨에게 건넸었습니다. 강효사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풍경이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낡은 식당 간판, 배고픈 청춘을 달래주던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수줍게 건네던 그 손수건. 아주머니, 성공하면 제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굳게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한 빚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올라 허겁지겁 찾아갔을 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건물은 재개발로 헐려 흔적도 없었고 나정림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 부채감이 평생 가슴 한구석에 멍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을 오늘 그 청년이 무릎에 차고 있었다. 강효산의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지금 즉시 본사업 언덕에 CCTV를 확보해. 강효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영상이네.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가져오게.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면접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백유리 인사팀장이 붉은 펜을 든 채 평가표를 펼쳤습니다. 한희준 지원자는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 소양이 부족합니다. 식품회사 면접에 흑투성이 차림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영상 확보했습니다. 강효산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하세요. 여기서 다 같이 봅시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에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하얀 언덕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기 몸집보다 큰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눈길 위에서 위태롭게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조마조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발이 빙판에 미끄러지며 뒤로 쿵 넘어졌습니다. 곱비 풀린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언덕 아래쪽에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한희준이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맨가방을 눈 위에 내던지고 코트까지 벗어 던진 채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자신의 면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리어카를 막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면접관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이준이 리어카 손잡이를 낚아챘습니다. 엄청난 무게에 몸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눈밭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리어카와 함께 이준이 눈밭으로 처박혔습니다. 비서실장이 센스 있게 영상을 느리게 재생했습니다. 슬로 모션 속에서 이준의 오른쪽 무릎이 딱딱한 얼음 바닥에 정통으로 부딪히는 게 보였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그 틈으로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이준은 리어카를 끝까지 막아세웠습니다. 노인이 절뚝이며 달려와 이준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준의 무릎에 묶어주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되며 그 물건의 정체가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푸른 실선과 매화 무늬 손수건. 강효산이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붉어진 눈시울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저 손수건, 내가 드린 거야. 아주머니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영상이 끝났지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백유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다른 면접관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효산이 천천히 아주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면접관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가 있었으니 무조건 감싸자는 게 아닙니다. 강효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한 그 본성,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일푸드가 지난 40년 지켜온 가치입니다. 백유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채용 규정상 복장 분량은 규정도 중요합니다. 강효산이 손을 들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는 면접관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음식, 결국 사람이 먹는 겁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회사가 어떻게 사람 먹일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면접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효산이 백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인사팀장, 결과 확정과 통보 전면 보류하세요. 한희준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백유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효산은 비서실장을 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리어카 노인의 신원을 당장 확인하고 한희준의 주소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강효산은 홀로 남았습니다. 멈춰진 스크린 속에는 이준의 무릎에 감긴 손수건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효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화면 속 매화 문양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주머니, 당신이었습니까? 살아있었군요. 비서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언덕 주변 상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고물상, 슈퍼, 분식집. 오늘 아침 리어카 끄는 노인을 아십니까? 아, 정림 씨요? 고물상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아래 쪽방촌에 사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폐지 주우러 다니시죠. 쯧쯧. 정확한 주소를 아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쪽방촌이요. 거기 203호 쪽방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비서가 급히 메모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도 한결같았습니다. 정림 할머니요? 혼자 사세요. 가족도 없고 참 불쌍한 분이죠. 조사 결과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리어카 노인이 관악구 쪽방촌에 홀로 사는 81세 독거노인 나정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희준 역시 반지하 원룸에 사는 가난한 취준생이라는 사실.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노크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강효산이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정림입니다. 81세. 관악구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쿵. 강효산의 다리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효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던 은인이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찬바람 부는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호의호식하는 동안 그분은, 강효산이 천천히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소를 적어주게. 내일 바로 가지. 예, 회장님. 비서실장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강효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203호 짧은 주소 한 줄이 천근만근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강효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호화로운 침실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굶주림에 지쳐 다리 위를 떠돌던 젊은 날.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를 살린 건 햇뜰방의 따뜻한 불빛과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힘내요. 살다 보면 벼뜰 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건네주던 나정림의 따뜻한 미소. 성공하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 갚으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며 손수건을 맡겼던 자신. 이걸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요. 하지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쫓기고 욕심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 은인을 잊고 살았습니다. 뒤늦게 찾아갔을 땐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세의 쪽방촌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다니. 강효산의 가슴이 먹먹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회장이 되어 이토록 따뜻한 곳에 있는데 자신을 살린 은희는 차가운 냉방에서 떨고 있을 생각이 드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강효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예, 회장님. 바로 대기하겠습니다. 강효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다시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한방눈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졌어요. 강효산은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어요. 관악구 쪽방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강효산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눈 쌓인 골목이 보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쪽에서 두 사람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젊은 남자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허리 굽은 노인이 두 손으로 리어카를 밀고 있었어요. 한희중과 나정님이었습니다. 강효산의 손이 참은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이준이 나정님을 돌아봤어요. 할머니, 잠깐 쉬어 가실래요? 괜찮아, 괜찮아. 나정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나저나, 나정님이 이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제 면접은 어떻게 됐어? 잘 봤어? 이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잘 봤어요. 정말? 나정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정말 잘했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주신 손수건. 이준이 무릎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에이, 그게 무슨. 나정님이 웃었어요. 젊은이가 잘한 거지. 착하고 성실하니까. 아니에요. 정말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나정님이 이준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준이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준의 바지는 여전히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를 감싸고 있는 손수건이 눈에 띄었어요. 푸른 실선과 매화 무늬가 눈발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효사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발이 코트 위로 내려앉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준이 먼저 강효산을 알아봤어요. 리어카를 끄는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놀란 목소리였어요. 나정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신사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효사는 이준 앞에 멈춰 섰어요. 그의 시선이 이준의 무릎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에 묶인 손수건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푸른 실선, 매화 무늬, 희미한 핏자국. 내가 만든 손수건이 맞아. 강효사는 천천히 시선을 나정님에게 옮겼습니다. 굽은 어깨, 주름진 얼굴, 낡은 옷.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강효사는 그녀의 옆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하지만 눈가의 주름 방향과 고개를 끄덕이는 버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 골목 작은 식당 햇들방 주인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였어요. 강효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어요. 나정님을 공손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무릎에 묶인 손수건은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나정님이 손수건을 내려다봤어요. 이거요? 이 청년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녀가 이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나정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래전에 한 청년이 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식당을 할 때였죠. 햇들방이라고. 강효산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 청년이 굶어서 쓰러질 뻔한 걸 제가 밥을 줬거든요. 나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손수건을 주더라고요. 성공하면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하면서요. 강효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다리 위를 떠돌던 날, 죽고 싶었던 밤, 우연히 본 햇들방의 불빛,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나정님의 따뜻한 말,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그날 밤 강효사는 다시 살기로 결심했었어요. 나정님이 건넨 국밥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떠나기 전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었죠. 이걸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요. 성공하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강효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밭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나정님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준이 놀라 소리쳤어요. 나정님도 몸을 굳혔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허름한 골목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이었어요.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나정님이 강효산을 일으키려 했어요. 강효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강효산입니다. 나정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효산? 예. 40년 전 햇들방에서 국밥을 얻어먹던 그 청년입니다. 강효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정님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40년 전 굶주린 청년의 눈빛, 간절했던 그 눈빛이었어요. 효산이? 나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효산이 말했어요.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어르신을 찾지 못했어요. 수소문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효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찾지 못한 채로. 나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효산의 어깨를 만졌어요. 아이고, 일어나요.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효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갚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눈보라가 더 거세졌습니다. 세 사람 위로 하얀 눈이 쏟아졌어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나정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날까지 우편함을 확인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효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혹시 편지가 왔을까 싶어서요. 그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강효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어. 나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 아, 그 청년도 힘들었구나. 나정님이 강효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왔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어. 강효사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짊어졌던 빚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야. 나정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지 않았어.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둘 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리움과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이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서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주민 몇 명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강효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정님이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어요. 어르신, 강효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그때 받은 은혜를 남은 생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나정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라니. 그냥 밥 한 그릇 준 거야. 아니요. 강효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다리 난간에 서 있었어요. 뛰어내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준 밥 한 그릇, 그 따뜻함이 저를 다시 세웠어요. 나정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강효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걸 하게 해주세요. 나정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고미워. 강효산이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차를 가져오십시오. 따뜻한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차를 가지러 갔어요. 강효산은 보물단지를 다루듯 나정님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이준이 묵묵히 리어카를 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눈보라치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40년 만에 지켜진 약속. 늦었지만 결국 돌아온 청년과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인. 낡은 손수건 하나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골목을 피해 작은 분식집 미성분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간판이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40년 전 해뜰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추우셨죠?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며 전기난로를 테이블 옆에 바짝 붙여주었습니다. 강효사는 비싼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젖은 나정님의 외투를 직접 받아주었습니다. 이주는 찢어진 바지가 보이지 않게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소독약과 붕대를 사오게. 빨리. 비서를 급히 보낸 강효산이 이준의 무릎을 걱정스레 바라봤습니다. 손수건을 풀어야겠어요.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강효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어르신을 구하느라 다친 상처입니다. 제가 책임져야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우동 3그릇이 나왔습니다. 강효산이 가장 먼저 나정님 앞으로 그릇을 정성스레 밀어주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어르신. 나정님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강효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효산아, 정말 그때 그 굶주렸던 청년이 맞니? 회장님, 어르신이 아닌 효산아라는 그 다정한 부름. 강효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예, 접니다. 40년 전 해뜰방에서 밥 얻어먹던 꼬질꼬질한 청년 강효산입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우동김 사이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해뜰방은 왜? 나정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지난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빚보증, 사업 실패, 그리고 사별. 남은 건 빚뿐이었어. 혼자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폐지 줍는 것밖에 없더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강효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은희는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니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효산아. 나정님이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살아있잖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걸로 됐어.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해뜰방. 참 작은 가게였지. 돈 없는 학생들, 노동자들.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쳤어. 나중에 갚겠다는 사람도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 그냥 아무도 굶지 않았으면 했으니까. 강효산의 눈물이 우동 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첫 싸움 망하고 죽으려고 다리 위를 헤매다 해뜰방 불빛을 보고 들어갔죠. 돈 없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국밥을 말아주셨죠.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죽으려던 저를 살렸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다시 살아봐야겠구나. 분식집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주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40년 전의 기적 같은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왔습니다. 강효사는 소독약을 받아들고 이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청년의 다친 무릎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이 당황해서 몸을 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이분을 구했고 덕분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강효사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꼼꼼하게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수건을 소중하게 집어들었습니다. 푸른 실선과 매화무늬. 이 손수건 정말 잘 보관하셨군요. 내 보물이었어. 한 번도 안 쓰다가 어제 이 청년 다친 거 보고 처음 풀었지. 치료를 마친 강효산이 자리에 앉아 이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이준 씨, 목소리가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어제 면접평가에서 복장 불량으로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강효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덕에서의 선택,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회사가 잃어버렸던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는 효율과 규정만 따지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강효산이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이준 씨, 우리 하일푸드에 와주시겠습니까? 당신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정말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준은 강효산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정님도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 세상에 정말 잘 됐어. 강효산이 이번엔 나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응? 안정된 집과 생활비, 평생 의료 지원.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회사 사회공헌 기금으로 진행할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아니요. 강효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40년 묵은 빚, 이제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제발이요. 나정님은 간절한 강효산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분식집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지만 가게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40년을 돌아 만난 인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희망. 세 사람의 얼굴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이푸드 본사 로비는 아침 햇살로 환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며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로비 한쪽 벽면에 작은 전시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 손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푸른 실선과 매화 무늬가 선명한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눈 내리는 언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설명문이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폭설 속 작은 선택이 잊힌 선행을 다시 깨웠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전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하이푸드 산의 인트라넷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 추진이었어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공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공지문에는 재활용 선별센터 설립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주거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자 이름에는 경영지원팀 신입사원 한희준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 신입사원 특이하게 입사했다던데. 프로젝트 개요를 읽어 내려가던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폭설 속 언덕에서 폐지 리어카를 붙잡은 사건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보다 시간을 먼저 선택해온 기존의 조직 관행을 되돌아봅시다.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강효산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효산이 말문을 열었어요. 40년 전 제 이야기입니다. 임원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효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굶주림에 지쳐 다리 위를 떠돌던 날, 해뜰방이라는 작은 식당, 국밥 한 그릇을 건넨 나정님. 그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강효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그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었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기적처럼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효산이 말을 이었어요.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사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사는 동안 저를 살린 분은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강효사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에서 리어카를 끄는 나정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회사가 놓친 빚입니다. 성장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빚이죠.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효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이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선별센터, 주거 지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비용과 실효성은 검토하셨습니까? 비용은 제 사비로 1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효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효성은 사람을 돕는 일에 실효성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참 후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결국 만장일치로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강효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같은 시각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 나정님이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난방이 잘 되는 방이었습니다. 나정님은 손으로 따뜻한 벽을 만졌어요. 이게 꿈인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됐어요. 추운 바람을 맞으며 폐지를 주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지사가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르신, 오늘 건강검진 가셔야죠. 알고 있어. 나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일인걸요. 복지사가 웃으며 냉장고에 장을 넣었어요. 한희주는 하이푸드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선별센터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이준 씨, 회의 시간입니다. 팀장이 불렀어요. 예, 지금 갑니다.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동료 직원이 말을 걸었어요. 이준 씨, 그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멋있어요. 정말로. 동료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준은 낮에는 경영지원팀 본업을 수행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오후 일부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노인 일자리 프로젝트 실무를 맡았습니다. 선별센터 설계와 현장 운영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퇴근 후 이준은 종종 나정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을 보고 집안 정리를 도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오늘 센터 설계 승인 났어요. 그래, 잘 됐네. 나정님이 웃었어요.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회장님과 어르신 덕분이죠. 이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주 후 선별센터 개소식 날이 밝았습니다. 센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정님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15명이었어요. 강효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센터를 열게 된 것은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한 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강효산은 청중 속 나정님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저를 살린 분입니다. 그분이 건넨 따뜻함을 이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작업대, 분류함, 휴게 공간. 누군가 여기서 일할 수 있다니 하고 중얼거렸어요. 이주는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법을 설명했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이 청년 참 착하네. 누군가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 한 어르신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녁 무렵 강효산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나정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강효사는 이준 옆에 섰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준 씨가 언덕에서 한 선택. 강효산이 말을 이었어요.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과 어르신이 만드신 겁니다. 강효사는 웃으며 이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저녁 임직원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효산이 직접 강의를 맡았어요. 스크린에 언덕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이준이 리어카를 막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강효산이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면접 시간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선택이었죠. 직원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입니다. 강효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람을 우선하는 판단.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신뢰를 올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직원들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누군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생각하게 되네. 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별센터에 불빛이 보였어요. 어르신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정님도 그 속에 있었어요. 40년 만에 갚기 시작한 빚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강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다음 주 센터 운영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이푸드에 들어온 이유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주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이푸드 본사 로비의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손수건 전시 공간의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푸른 실선과 매화 무늬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순간을 자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